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있죠. 야각 문제를, 국시대비 문제를 계속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얇은 렌즈 부분이 다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두꺼운 렌즈 부분인데, 생각 밖으로 두꺼운 렌즈는 어려운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먼저, 어, 주요점에서 주점에 관한 문제가 이제 살짝 나올 수가 있어요. 두꺼운 렌즈가 꽤나 복잡하다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자, 두꺼운 렌즈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빛이 와서 이렇게 오겠죠. 빛이 와서 똑바로 못 가죠. 일단 한번 꺾여야죠. 꺾여. 첫 번째 면에서 그 다음에 또 똑바로 못 가고 또 한 번 더 꺾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게 와서 한 번 꺾였다. 아유, 삐딱하지 마. 똑바로 한 번 꺾여서 이렇게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겠죠. 이런 점들 요 밑에도 그리고 쭉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점, 이제 점선이 이제 주평면이라고 하고 광축과 만나는 점을 주점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H 프라임 이렇게 많이 적죠. 자, 평행광선이 와서 한 번 꺾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 점이 두꺼운 렌즈의 상측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점은 H 플라임은 상측 주점 되겠나요? 이게 상측 주점의 말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측 주점은 상측에 관련된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점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 잡으면 정점 초점 거리가 될 것이고 여기를 기준 잡으면 주점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측 초점 거리가 되겠죠. 사실은 이 주점이 이론적인 값이에요. 실제로 이제 양 볼록인 경우나 양 오목은 거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렌즈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어떻게 재요? 실제로는 우리 정점 요 점이 V 플라임이죠. 상측 정점 가지고 많이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거리를 측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주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물축도 똑같이 그리면 되겠는데 귀찮아서 우리는 상측만 먼저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77번 문제. 두꺼운 렌즈에서 상공간 방향의 거리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공간이니까 당연히 상측 주점 되겠나요? 상측 주점이 되겠죠. 물체 공간을 따질 때는 당연히 물축 주점이죠. 어쨌든 주점은 거리 측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 77번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78번 렌즈의 상측 주점이 상측 정점과 일치하는 렌즈. 이제 요 그림을 볼 때 다시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두꺼운 렌즈에서 이렇게 양 블록이나 양 오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되죠. H 플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물축 주점이나 상측 주점이 요 안으로 대부분 이렇게 내부로 들어와 있겠죠. 많이. 우리는 지금 식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지금 결과만 빨리빨리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식으로 다 증명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번에 이렇게 여기가 H 플라임이 되겠죠. 자, 또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 가지 요게 여기가 H 플라임. 자, 두 개가 가장 만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상측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상측 요점이 상측 정점이죠. 정점과 상측 주점이 일치하는 렌즈는 일면이 플랫한 거 되겠나요?
전면이 평면. 평볼록 렌즈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78번은요. 문제를 얼른 볼 때 이제 어떻게 많이 보냐면 이렇게 D자죠. D 딱 하고 요때 V 플라임, H 플라임이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제 휘어진 쪽으로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뭐 더 많이 휘어진 쪽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메니스커스는 또 바깥쪽으로 더 많이 휘어진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전면에 호칭 명굴전력 이렇게 나왔는데 괜히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상측 정점 굴절력. 이 상측 정점 굴절력이 뭐였어요? 상측 정점 굴절 측정기계 렌즈미터죠. 상측 정점 굴절력은 1면 더하기 2면이었죠. 1면, 2면 두 개 더해줘야 돼. 항상 전체 굴절력은 1면의 굴절력 더하기 2면의 굴절력이었죠. 전체 굴절력이 항상 그렇게 따졌을 거야. 얇은 렌즈 같은 경우 말하는 거죠. 얇은 렌즈는 1면, 2면. 자, 그런데 상측 정점 굴절력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게 전면의 호칭 명굴절력, 1면의 호칭 명굴절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한 형태로 막 나와요. 후면의 굴절력이 이게 D2 플라임 값이죠. D2 플라임 값 나왔고 두께 나왔고 굴절률 나왔고 상측 정점 굴절력 요게 DV 플라임 값이 되겠죠. 전면의 호칭 명굴절력이 얼마냐. 자, 문제는 되게 복잡해서 근데 답은 아주 쉽죠. 상측 정점 굴절력 플러스 2디옵터는 1면의 호칭 명굴절력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2디옵터 뭐 이런 얘기죠. 됐나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 상측 정점 굴절력 플러스 2디옵터는 1면의 또는 전면의 호칭 명굴절력 더하기 후면의 굴절력 마이너스 2디옵터다. 얼마요?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4가 나오면 되겠죠. 플러스 4디옵터다. 이렇게 문제가 쉬워져요. 나머지 건 아무 의미 없는 문제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79번 문제 아름답게 해결됐어. 자, 의외로 호칭 명굴절력이 계속 나오네요. 자, 80번 문제. 호칭 명굴절력이 두께가 굴절률이 상측 점점 굴절력이 상층 정점 굴절력 후면의 굴절력. 에이, 아주 쉽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 호칭 명굴절력이 나왔고 상측 정점 굴절력이 나왔고 후면의 굴절력. 상측 정점 굴절력은 플러스 2디옵터는 1면의 호칭 명굴절력 플러스 4 더하기 후면의 굴절력 얼마니?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완전 더하기죠. 얼마면 돼? 당연히 마이너스 2디옵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호칭 명굴절력 문제 아주 허망합니다. 괜히 있어 보여. 이거 두께 굴절률 막 괜히 주워서 사람 헷갈리게 뭔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번도 금방 해결됐어. 자, 81번도 아주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자, 렌즈 밑으로 설정한 블록 렌즈의 굴절력이 이게 뭐요? 이게 상층 정점 굴절력 아니에요. 상측 정점 굴절력. 이 렌즈의 제1면의 굴절력이 이거고 2면의 굴절력 이거야. 호칭 명굴절력은 어쩌라고 1면의 굴절력 아무 소용없죠? 자, 렌즈 밑으로 측정한 볼록 렌즈의 굴절력이 이거다. 그러면은 상측 정점 굴절력이 플러스 10이다. 이것은 1면의 호칭 명굴절력 더하기 2면의 굴절력 마이너스 4. 이거 아니에요. 이거. 됐나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14디옵터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 답이네.
자, 81번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 두꺼운 렌즈가 되게 복잡한 식들을 사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문제를 볼게요. 전면과 후면의 굴절력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5인 오디옵터인 렌즈의 굴절률이 1.5, 중심 두께가 3cm 공기 중에 있을 때 상측 주점 굴절력은, 즉 이 렌즈의 상측 굴절력이죠. 항상 주점 기준이니까 상측 굴절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 얇은 렌즈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얇은 렌즈에서 굴절력은, 얇은 렌즈는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더 하면 됐죠. 맞아요. 이거 아니었나요? 그럼 얇은 렌즈 같으면 T1 플라임, T2 플라임 하니까, 얇은 렌즈 같으면 그냥 10하고 마이너스 5 더했으니까 플러스 5디옵터다. 뭐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이게 되겠나요? 그런데 두꺼운 렌즈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두꺼운 렌즈는 여기에 뒤에 뭐가 더 붙어야죠. 뒤에 이렇게 뒤에 뭐가 붙어야 돼. 그래서 두꺼운 렌즈의 상측 주점 굴절력은, 전체 굴절력은 첫 번째 전면, 두 번째 렌즈 후면 D1 플라임, D2 플라임 더하기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D1 플라임, D2 플라임하고 굴절률분의 두께, 뭐 이렇게 했죠. n분의 t. 자, 다 정리가 됐죠. 이제 여기서 두께도 나왔고, 두께도 나왔고, 굴절도 나왔고, 뭐 문제가 없죠.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워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 여기 D1 플라임이 플러스 10디옵터, D2 플라임이 마이너스 5디옵터, 그 다음에 굴절률이 n이 1.5, 그 다음에 두께 t가 3cm. 이거 귀찮네. 이거 느낌 안 좋아. 자, 그럼 적어봅니다. 전체 굴절력 이렇게, 상측 주점 굴절력은 D1 플러스 10디옵터 더하기 D2 마이너스 5디옵터 마이너스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n분의 t, n 1.5 됐죠? n은 1.5, 그 다음에 t가 얼마냐면 3cm,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cm니까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이것은 너네 두 개 하면 10하고 마이너스 오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위에 걸 계산해 봐야 돼. 1.5, 3은 2가 되겠죠? 2. 자, 이제 계산을 잘 보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10하고 5하고 2 하면 100이죠.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0 곱하기 100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전체는 플러스 6디옵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문제 없죠? 그래서 6디옵터. 전면과 후면의 굴절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굴절률, 렌즈 굴절률, 두께 이렇게 있으면 상측 주점 굴절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디옵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2번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렌즈의 굴절력은 상측 주점 굴절력 이렇게 했죠. D1 플라임 첫 번째 렌즈 전면의 굴절력 더하기 D2 플라임 후면의 굴절력 마이너스 각각을 곱해 D1 플라임 곱하기 D2 플라임 그 다음에 n분의 t 굴절률분의 두께. 자, 이 식이 정리가 되겠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 자, 83번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니까 초점거리가 20cm인 볼록 렌즈, 초점거리가 25cm인 오목 렌즈, 밀착이에요. 밀착. 합성 렌즈의 굴절력은 당연히 합성 렌즈는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굴절력 더 해주면 되겠죠? 밀착이니까 거리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20cm 몇 디옵터인가요? 그렇죠.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 초점거리 20인 볼록 렌즈는 플러스 5디옵터. 20분의 100. 초점거리 25cm 오목 렌즈 너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얼마? 25분의 100 4디옵터. 밀착이니까 되죠? 밀착이니까 그냥 더해서 이게 답이죠. 플러스 1. 왜? 밀착이니까. 됐나요? 자, 해결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이제 보는데 앞에 82번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요. 82번 문제에서 자, 두꺼운 렌즈의 굴절력은 전면의 굴절력 1번 렌즈 앞에 아니 저기 전면 1면 2면 다음에 D1 플라임 D2 플라임 그 다음에 굴절률분의 두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얇은 렌즈라면 이 식들을 잘 아니까 얇은 렌즈라면 얇은 렌즈는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이 0이 되죠. 얇은 렌즈는 요 식을 쓰면 돼요. 얇은 렌즈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보냐면 두꺼운 렌즈 1면 2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얇은 렌즈 두 개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어. 1, 1, 1이죠. 공기 중에. 그러면 이 합성 렌즈의 굴절력 몇 디옵터냐 또는 주점 굴절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죠. 1면 1렌즈, 제2렌즈 이렇게. 자, 얘는 식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식에서 두꺼운 렌즈는 어떻게 했어요? D 플라임은 두꺼운 렌즈 첫 번째 렌즈 첫 번째면 두 번째면 마이너스 D1 플라임 D2 플라임 n분의 t 했죠?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바꿉니다. D 플라임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때 D 플라임은 색깔을 바꿔서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똑같아. 마이너스 D1 플라임, D2 플라임에 n이 뭐예요? 1이죠. t는 뭐예요? d죠. 이렇게만 바뀌면 돼. 자, 우리 83번 문제에서 밀착했죠. 밀착하면 d가 0이 되면 이 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83번 문제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렌즈의 합성 렌즈의 굴절력 구하는 것은 두꺼운 렌즈의 굴절력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식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 n분의 t가 뭘로 바뀌어서 굴절률이 n이 1이고 두께 t를 간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건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문제를 자주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합성 렌즈의 굴절력이니까 D 플라임은 첫 번째 렌즈
플러스 25디옵터 더하기 두 번째 렌즈 마이너스 20디옵터 이렇게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20 곱하기 2cm 곱하기 2cm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해결되겠죠? 방법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25 마이너스 20 하니까 너는 5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이걸 계산하면 되겠는데 25 곱하기 20 곱하기 2죠. 맞나요? 25 곱하기 20 곱하기 2 그러면 25 곱하기 2 하면 50 곱하기 20 하면 1000인가요?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또는 너는 10의 3승 10의 2승 그러면 10이 되겠네. 그래서 전체는 15디옵터 그래서 플러스 15디옵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별 문제 없죠? 그래서 84번 문제 답은 플러스 15디옵터 됐나요? 이렇게 해서 84번 문제처럼 이렇게 합성렌즈 굴절력 구하는 거 83번도 84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5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말만 좀 복잡해졌어요. 초점거리가 5cm 볼록렌즈 초점거리가 10cm 오목렌즈 밀착시켜서 합성렌즈 초점거리 물어봤어요. 초점거리 구할 수 있는데 식으로 막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버전스 개념으로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각각을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밀착이니까 거리가 0이니까 이제 각각의 렌즈의 합성력 굴절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5cm는 몇 디옵터인가요? 5cm 5분의 100 플러스 볼록이니까 플러스 20디옵터 10cm 오목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더하면 아니 10분의 100 하니까 10디옵터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두 개 더하면 전체 합성렌즈 굴절력은 20디옵터 마이너스 10디옵터 플러스 10디옵터 자 플러스 10디옵터 다 됐죠? 초점거리 얼마야? 그죠? 그래서 플러스 10cm 플러스 10디옵터니까 당연히 플러스 10cm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85번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쉬운 문제를 내기가 좋잖아. 그래서 많이 냅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86번. 86번. 플러스 5디옵터 렌즈와 마이너스 10디옵터 렌즈가 20cm 떨어져 있을 때 합성 렌즈의 상수 초점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5디옵터 마이너스 10디옵터 20cm 떨어졌어요. 자, 몇 디옵터인가 말하면 되죠? 합성 렌즈의 굴절력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D 플라인 값은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20cm니까 10에 마이너스 2 이렇게 cm니까 미터로 바꿔줘야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적었어요. 너를 계산해보자. 이것은 이거 하면 마이너스 5디옵터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자는 건데 20에 10에 없어지니까 이게 계산해주면 5 곱하기 2는 10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5디옵터가 나오겠죠. 이거 플러스 5디옵터. 자, 플러스 5디옵터. 그러면 금방 답은 나오죠. 이제 계산했더니 플러스 5디옵터. 자, 초점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5디옵터. 5분의 1m. 5분의 100cm. 5분의 100 하면 얼마요? 20cm. 플러스니까 플러스 20cm가 답이 되겠죠. 자, 86번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86번도 됐고, 다음에 87번. 렌즈의 전면과 후면의 매질이 같을 때 위치가 일치하는 주요점.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주요점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주요점. 자, 한번 볼게요. 주요점은 6개의 주요점이 있었죠. 뭐가 있어요? 초점. 초점이 있는데, 뭐가 있어? 물측 초점과 상측 초점이 있었죠. 초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제 주점. 주점. H 플라이. 물측 주점, 상측 주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점이 있었죠. 절점. 그래서 물측, 상측, 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절점. 절점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절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얇은 렌즈에서 두께가 무시 이렇게 됐죠. 두께 무시 얇은 렌즈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했을 때 평행한 빛은 초점을 통과한다. 다음에 중심을 통과한 빛은 직진한다. 사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직진할 수는 없어요.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1면과 2면을 무시한 거죠. 자, 여기를 봐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렌즈가 있는데 이게 직진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진한다. 근데 여기를 가운데를 펼쳐볼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꺼운 렌즈는 이거거든요. 두꺼운 렌즈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볼게요. 요 직선 두 개가 한 점에 모이면 얇은 렌즈예요. 중심을 통과한 빛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중심을 통과한 빛. 자, 직선 두 개를 모으면 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물측 절점, 요 점을 상측 절점에서 절점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각 배율이 같아야 돼. 똑같은 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렌즈에서 중심 통과하는데 가운데를 펼쳐서 두꺼운 렌즈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거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매질이 같으면 왼쪽 오른쪽 이제 다 공기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공기에서 많이 작업을 하죠. 공기라고 하면 주점과 절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겠나요? 그러니까 양쪽의 매질이 같으면 공기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점과 절점이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7번이 해결됐겠죠. 네, 88번. 자, 절점에 관한 겁니다. 절점은 다음 중 어느 배율이 플러스 1인가? 어느 배율이, 즉 절점은 각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배율이 플러스 1은 같다는 거죠. 각 배율이 플러스 1일 때 이 점을 우리가 절점이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되겠습니까?
절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건 꽤나 귀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여기가 공기, 여기가 공기면 주점과 절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점에서는 뭘 강조했다고요? 뭘 강조했다고? 이렇게 빛이 오는데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즉 각배율이 플러스 1이다. 각이 같다는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88번까지 해서 두꺼운 렌즈 문제를 봤는데 얇은 렌즈보다 두꺼운 렌즈 문제가 더 적죠. 문제 문항수도 적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너무 식이 복잡해서 어려운 건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어. 그래서 아주 큰 넓은 부분에서 개념만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두꺼운 렌즈 주점, 절점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점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위치를 계산하는 거. 근데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식 암기가 맨날 까막까막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두꺼운 렌즈에서는 어떤 식을 봤냐면 굴절력이 얼마냐. 그래서 전면 두꺼운 렌즈니까 1면 있고 2면 있겠죠. 2면 얇은 렌즈는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뭘 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T1 플라임 T2 플라임 그 다음에 n분의 t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렌즈 합성이죠. 합성 렌즈 굴절력은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똑같고 첫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곱한 다음에 n분의 t 대신에 렌즈 사이 거리 이렇게 했죠. 자, 이 식이 기억나죠? 자, 다음에 앞에서 이제 했던 거 하나만 더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렌즈미터로 측정되는 이렇게 상측 정점 굴절력은 1면의 호칭 변굴절력 더하기 2면의 굴절력이다. 이 대모가 뭐야? 1면의 호칭 변굴절력 어디에? 1면의 호칭 변굴절력 이렇게 이름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식을,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두 개죠. 두 개의 식들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을성 싶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수차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차. 자, 수차는 색수차와 단색광수차로 구분이 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색수차 문제입니다. 자, 색수차를 제거시킨 몰색 렌즈는 어떤 렌즈 결합으로 되어 있냐? 색수차 제거 렌즈죠? 색수차 제거 렌즈. 색수차를 제거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색수차 제거 렌즈. 그래서 몰색 렌즈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목과 볼록 렌즈의 결합이죠. 하나는 크라운, 하나는 프린트 하듯이 굴절률이 서로 다른 오목과 볼록 렌즈를 결합시켜서 색수차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몰색 렌즈죠. 됐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접착이죠, 접착. 콘택트죠. 접착 렌즈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이제 색수차 제거 방법이 나왔어요. 두 매의 렌즈를 거리 뒤로 떨어서 배치시켰을 때 색수차 제거 효과가 가장 큰 렌즈 조건은 자 이제 색수차 제거 렌즈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볼록 오목 볼록 두 개를 붙이는 거죠. 접착 렌즈. 두 번째는 두 개의 렌즈를 적당한 거리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일까? 어떤 거죠? 거리가 이거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확대해서 볼게요. 요거. 이게 첫 번째 렌즈 초점거리, 두 번째는 초점거리 더해서 한 거만큼 거리를 띄면 돼요. 자, 1번 렌즈, 2번 렌즈 두 개 렌즈가 있어요. 요 둘 사이 거리가 D죠. 그러니까 색수차를 제거하려면 얼마의 거리로 띄워주면 되겠냐. 그래서 너의 초점거리, 두 번째는 초점거리 더해서
반띵한 거 2분의 F1 플라임 F2 플라임 이만큼 거리를 띄워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말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90번 문제 해결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 1번. 색수차 제거 두 가지 방법 봤습니다. 더블렛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붙였죠. 89번에서 위에 문제에서 붙였어. 오목 블록 붙여서 굴절류 다른 걸로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뜰 수도 있고, 계속 요 문제가 또 나오겠죠. 자, 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문제가. 6cm 간격을 둔 두 개의 플러스 렌즈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렌즈 10cm 초점. 색수차 제거하려면 두 번째 렌즈 초점 거리 얼마 하면 되겠냐? 자, 둘 사이 간격이 6cm라는 거죠. 6cm. 얼마나 문제가 쉬운가 봐. 6은 1렌즈가 10cm요. 10 더하기 두 번째 렌즈. 판이죠. 됐나요?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문제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짬짬이 냅니다. 그래서 답은 몇 cm? 2cm.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12는 10 더하기 F2 플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결됐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는 문제들을 쭉 보셔야 돼. 자, 문제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자, 플러스 10디옵터의 렌즈와 같은 재질로 된 또 다른 렌즈의 주전간 거리 10cm로 했어요. 색수차 제거 렌즈 만들려고 합니다. 또 다른 렌즈의 굴절력으로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간격 D는 2분의 F1 플라임, F2 플라임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면 금방 되죠? 자, 얼마나 쉬운가 봐. 이것도 이제 계산하기 나름이죠? 자, 10은 2분의 자, 10D부터 그냥 센치로 다 일관되게 나가버릴까요? 10cm니까 다시 10으로 나갑니다. 자, 10D부터는 초점거리가 얼마예요? 10cm 더하기 F2 플라임이죠. 얼마라는 거야? F2 플라임이 10cm죠. 너가 10cm니까 몇 D부터? 플러스 10D부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건 아주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2번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93번 문제. 가시광선의 CFD선 제거했는지 1차 색수차 제거한 거죠. 이것은 에이크로매틱, 어크로매틱 했나요? 2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고 이거는 뭐죠? 어포크로매틱은 2차 색수차까지 더 많은 것을 제거한 렌즈를 어포크로매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 답은 3번이고 CDF선은 1차 색수차 제거고 2차 제거는 2번이 돼요. 어포크로매틱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4번 호이겐스 접안 렌즈 94번에 호이겐스 접안 렌즈예요. 램스든하고 호이겐스 두 개가 있죠. 맞나요? 호이겐스는요. 어떤 게 호이겐스인가? 접안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거리를 초점 거리를 어떻게 할까요? 1 더하기 3분의 나누기 2 하면 2가 되죠. 색깔을 좀 바꿀까? 잘 안 보이네 내가. 다시
색수차를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초점거리가 1짜리하고 3짜리. 그러면 반하면 얼마에 렌즈 거리가 2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 됐나요? 초점거리가 1대 3인 방식. 됐나요? 그 다음 둘 사이의 거리를 2를 쓰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 1대 1하고 반하면 1이 되겠죠. 똑같은 렌즈 초점거리 같은 걸 써서 거리를 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색수차가 제거가 되겠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겐스는 이거요. 초점거리 하나가 다른 하나의 3배.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1대 3인 것은 호이겐스 접안 렌즈. 그 다음에 1대 1인 것은 램스던 접안 렌즈. 접안 렌즈는 두 가지가 있었죠. 조금 이렇게 다시, 아이고 글자가 너무 크네. 이렇게 호이겐스 접안 렌즈는 설명한 것은, 호이겐스는 뭐라고요? 1대 3인 거. 램스던은 1대 1인 거. 됐죠? 그래서 2번이 호이겐스. 그 다음에 1대 1인 것은 누구요? 램스던 접안 렌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94번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95번. 색수차와 관련 있는 검사법. 색수차. 색수차가 생긴 이유는 뭐 있어요? 색수차가 생긴 이유 이렇게 됐죠? 빛이 와서 빨간 거, 그 다음에 이걸로 아까 녹색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였어요? 이런 것이 이제 이색 검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망막이 어디에 있으면 적당한가요? 여기. 요 둘 사이쯤 이쯤이면 두 개가 선명하게 보이면 검사를 잘한 거죠. 시력이 딱 맞다는 거죠. 굴절력이 그때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95번 됐고요. 자, 96번. 수차를 구분할 때, 자, 수차 구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차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색수차하고 단색광 수차. 수차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색수차 그리고 단색광 수차죠. 그리고 이 단색광 수차는요, 이 단색광 수차가 이제 종류가 5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구면 수차, 또 코마 수차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구면 코마, 비점, 그 다음에 상면 망곡.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왜곡. 5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 둘이 친구, 너는 독고다이 이렇게 들어갔죠? 됐죠? 이게 굉장히 이제 구분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색수차를 우리가 먼저 배웠는데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나머지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색수차가 다른 거, 자이들 우수차 또는 이 중에서 다른 종류의 수차는 색수차죠. 나머지 것들은 단색광 수차. 색수차는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색수차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색수차 말고 색깔 하나라고 치고 수차를 따지자.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단색광 수차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97번. 종방향 구면수차에 관한 문제예요. 종방향 구면수차. 자, 구면수차가 생기는 이유는요, 구면이라 그래. 구면이 아니면 안 생겨. 그래서
구면수차를 이해할 때 이렇게 봤어요. 구면수차를 보는데 다른 걸로 봐도 이렇게 봐도 돼. 또 여기에 들어오는 놈, 여기에 들어오는 놈, 그 다음에 여러 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어이씨 색깔을 다시 검은색으로 내가 다시 조금만 그릴게. 이만큼 반만 그리고요. 빛이 여기에 들어오는 놈, 이 높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이, 이 높이. 그 다음에 잘못했어. 잠깐 잘못하지? 다시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 여기에 들어오는 놈, 여기에 들어오는 놈, 여기에 들어오는 놈.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다 잎사구가 다른 거죠. 잎사구. 그럼 너는 이렇게 온다고 치고, 너는 이렇게 오고, 너는 뭐 여기서 팍 꺾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한 점에 안 모였어 여기에서. 이것이 구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종방향 구면수차에 관한 내용이죠. 됐나요? 그래서 요 구면수차에 관한 얘기 어떻게 봤냐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높이가 1대 2대 3이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1대 4대 9이다. 그래서 잎사구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높아지면 제곱으로 여기서부터 거리에 더 멀리, 이게 한 점에 모여야지 수차가 없어진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방향 구면수차 크기는 잎사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98번 구면수차 보정 방법. 자, 이거는 좀 잘 좀 보셔야 돼. 구면수차가 생기는 이유는 면이 구면이라 그래. 구면 아니면 돼.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아주 아름다워. 비구면 하면 되죠. 구면이니까 생겨. 그래, 비구면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개의 렌즈를 합성해도 되고, 밴딩. 밴딩이죠, 밴딩. 메니스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딩턴 이론에 따라서 렌즈면을 작게 해주세요. 코딩턴 이론. 몰색 렌즈. 이것은 뭐죠? 색수차 제거죠.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다.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99번 단색광 렌즈. 단렌즈에 단색광 구면수차. 단렌즈가 있는데 렌즈 하나짜리가 단렌즈죠. 구면수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줄일 수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구면수차 줄일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자, 1번. 완전 구면일 때는 항상 생겨요. 구면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광축부터 멀어지면, 잎사구가 높아지면 제곱으로 수차량이 많아지죠. 이론적으로 완전히 비규면으로 하면 100% 제거할 수 있어요. 밴딩에서 줄일 수 있어. 밴딩으로 0은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됐죠? 다음에 100번. 이거는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형상인자가 0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0이 들어온 경우. 코딩턴 이론에서 위치인자와 형상인자가 있어요. 형상인자는 뭐 R1, R2 이렇게, 만약에 이것은 R1이 플러스 이렇게 되면 R2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상인자에 관한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뭐 그래서 R1, R2, R1, R2. 뭐 형상인자는 뭐 어떻게 했냐면 R1, R2, R1, R2.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막 표시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0이 돼야 돼.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양볼록, 양오목이면 대칭 똑같으면 R1과 R2 더해서 0이 돼버리죠. 맞나요? R1과 R2를 하나가 플러스고 뭐 만약에 양오목이면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가 되겠죠. 똑같으면 값이 같으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됐을 때 형상인자가 0이 된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양볼록, 양오목이면 대칭 똑같으면 형상인자가 고등편 이론에서 0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101번 광축 밖에 물점이 있을 때 상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죠? 혜성의 꼴이 당연히 코마 수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혜성의 꼬리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코마 수차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마 수차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코마.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세요. 코마 수차. 1번 제거할 수 없다, 있다야. 2번 수차가 완전히 제거된 렌즈 영상 동시에 구면차도 최소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밴딩으로 하면 되겠죠? 완전히 제거되면 구면차도 최소가 된다. 0은 되지 않습니다. 구면차가. 이 차는 광축성에 있는 물점, 광축 또는 삐딱선. 이건 뭐냐면 광축 밖에 있는 물점에 생기는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그거 해봤었죠? 볼록 렌즈를 휘어주면 옆으로 빛에서 이렇게 살짝 약간 휘어주면 광축 밖으로 이제 물점이 나오죠? 그러면 꼬리 모양이 생기는 거야. 그죠? 물점이 아니다. 물점 밖이다. 이것은 4번 60도죠. 밴딩에서 수차를 없앨 수 없다가 아니라 밴딩으로 수차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경 렌즈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누구? B점이죠. B점. 안경 렌즈에서는 B점 수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결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봅니다. 자, 패치발 조건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차. 패치발 조건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뭐죠? B점, 상면 만곡이죠. 맞나요? B점과 상면 만곡이 패치발 조건으로 제거하는 수차입니다. 상의 흐림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럼 뭘까? B점에 말뜻이 한 점이 안 모이고 점이 아니고 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보이면 상이 흐린 거예요. 그건 안 돼. 상면 만곡은 무슨 뜻이냐면 렌즈를 통과한 빛이 선명하게 모이는 점을 쭉 이어봤더니 곡면이더라. 그 곡면의 이름을 패치발 면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것은 면이 휘어졌다는 뜻이죠. 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4번 됐어요. 그 다음에 105번. 자, 고도의 블록렌즈나 오목렌즈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정방형, 정사각형, 물체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실패나 술통 모양으로 변하는 게 누구예요? 이것은 이렇게 왜곡이죠. 왜곡. 직선이 곡선으로, 정사각형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실패라든지 술통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곡 수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06번. 광학계 입사하는 광선 속의 입사고에 따라 횡 배율이 다르게 되어 상 형태가 물체 형태에서 변형되는 원인이 되는 수차. 아, 말 복잡해.
복잡해. 이게 무슨 수차죠? 배율에 따르다. 말 복잡해졌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차냐?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이걸 뭐라고 봐야 무슨 수차인가? 물체의 형태에서 변형되어지는 원인. 뒤은 수차는 당연히 왜곡이죠. 근데 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 물체가 있어요. 가운데.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내가 한번 이어볼게요. 똑같은 거리 이거죠? 원이면 똑같겠죠? 원이 똑같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쫙 잡아서 보면 이렇게 잡아서 보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배율이 똑같아야죠. 똑같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여기 배율이 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작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양이 삐죽하든지 실패, 술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외국수차니까. 입사고니까 요점이냐 가까운 거냐 뭐냐 더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왜곡수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다음 107번.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 속이 상점을 정점으로 하여 코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코마 1 밝기가 떨어져 있는데 정점에서 각은 코마 각이 몇 도라고 우리가 기억해요? 60도라고 알고 있죠. 코마 각은 60도다. 이렇게 요 각이 60도가 된다는 거죠. 대가리로 머리로 해서 이렇게 꼬리 모양이 나오겠죠. 이 각 60도다. 되겠어요? 60도. 다음에 108번 패치발 조건. 패치발 조건은 어떤 수차 제거냐? 수차 제거, 패치발 조건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B점과 상면 만곡이죠. 두 개를 같이 보라고 그랬죠. 패치발 면이 상면 만곡이죠. 상면 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109번 왜곡 수차를 없앨 조건이 나왔어요. 109번은 왜곡 수차. 왜곡 수차. 이것은 정상 조건이라고 그랬죠. 정상 조건. 되겠나요? 그 다음에 110번 B점 수차와 상면 만곡 같이 없앴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광학계를 기억나요? B점 수차와 상면 만곡을 보정한 광학계 무엇이라고 하느냐? B점 수차가 에스티그메트, 그러니까 언에스티그메트 광학계다. 이렇게 이름 붙였죠. 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축상의 공역점에서 구면수차 없애고 압의 정현 조건을 만족하는 광학계 구면수차를 없앴습니다. 이게 뭘까요? 구면수차 없애고 압의 정현 조건 만족하는 것은 이 조건은 F플래닛 광학계 F플래닛 광학계다. 이렇게 이름 붙였죠. 기억나겠습니까? 이름들이 계속 나오죠. 다음 중 상의 흐림과 가장 먼 거, 상의 흐림과 관계 먼 것은요 누구라고 했나? 왜곡이죠. 왜곡.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상면 만곡도 있죠. 근데 가장 하면 왜곡. 그래서 상면 만곡과는 같이 보기를 안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왜곡은 모양이 변한다는 거지 상이 흐려진다 뭐 그런 뜻은 아닌 걸로 보이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113번으로 갑니다. 단색광 수차 중에서 상의 변형과 관계 있는 수차. 상의 변형? 상의 변형, 모양이 변한다는 거 아닌가요? 맞죠? 상의 변형, 모양이 찌그러졌다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왜곡이죠. 왜곡 수차 아닌가요? 그 다음에
상이 뭘로 생겨서 곡선으로 나와버리죠. 상면이 곡면이 돼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굴절력 렌즈에 의해서 주변부 상이 특히 많이 축소가 돼버렸어. 이것은 왜곡수차죠. 어떤 형이죠? 술통형이요, 실패형, 둘 중에 하나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이제 왜곡수차가 복잡하게 나온 형태가 이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약간처럼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인데 얘가 이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어버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근데 조금만 일부만 그려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다 똑같아. 근데 이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죠. 이 부분이 축소가 돼버려. 많이 축소가 되면 여기까지 와버리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술통 모양이 돼버리겠네. 그래서 이것은 술통형 왜곡이다라고 말해 주시면 돼요. 잘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114번까지 해서 우리가 기하강학 문제 114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쭉 문제를 한번 본 거죠. 문제를 어떤 거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보고 어떤 거는 빨리빨리 보고 그러죠. 단순한 것도 있고 좀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하과학 전체 문제 114문제 정리가 됐고요. 이번 주 이제 13주 차는 여기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이번 주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계속 말하지만 국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과제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문제들을 다 한 번, 여러 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안 되는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게 최소한의 문제가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 빼고 일단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문제만 맞아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는요 역시 또 복습이에요. 복습. 특별하게 이메일로 제출할 거 없어요. 하지만 카페에서 요 강의 밑에 과제 제출했습니다. 다시 과제 제출했습니다라는 댓글을 꼭 달아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출석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국시 준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한번 쭉 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3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